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경제는 사이클이죠. 경제 상황은 호황과 불황을 사이클처럼 반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는 돈을 푸는 정책, 그리고 풀린 돈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점에는 이를 조이는 정책, 이걸 번갈아 가며 했습니다. 그동안의 세계 경제 상황,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양하는 정책, 즉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을 때 대공황에 대해 권위자인 벤 버냉키가 나섰죠. 자산시장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양의 돈을 풀어줌으로써 그런 양적 부양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대로 미국은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 팬데믹이란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때 경험을 교훈 삼아서 또다시 엄청난 양의 돈을 푸는 정책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병 때문에 모든 게 멈추고 유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블랙스완을 넘어 외계인 침공급의 엄청난 위기를 맞았을 때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신속하게 폭발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빚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해 왔습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런 거 끊임없이 해줬고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를 유예해주면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빚을 쉽게 내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자금은 돈이 된다는 시장으로 편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을 방관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불난데 기름 붓듯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전세대출도 확대하고 부동산 화랑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가는 부동산 PF, 그림자 금융, 관리되지 않는 부채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대급 부채 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 수준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게 되었고 임대사업자가 4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 이런 우회적인 사업자 대출도 1,00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전세대출 1,000조까지 짧은 기간 안에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줬고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됐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저성장의 상황,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 기업 상황 탓에 기업 부채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급증을 했고 이 부분 또한 GDP 대비 125% 엄청난 규모로 쌓이게 됐습니다. 그들 쓰러지지 말라고 유예해주고 빚 탕감해주고 계속해서 연명하고 있지만 벌어서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엄청난 돈풀기를 해댔고 이제 그 돈풀기의 후유증 때문에 다시 긴축의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리는 긴축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급증을 했습니다. 국방비를 추월할 정도로 엄청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1135조인데 이거보다 많은 수준으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뿌려댄 결과 부채는 쌓였고 당시에 제로금리로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되니 이자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어요. 미국의 국채 발행 총액 지난해 2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 정도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을 내다 보니 천문학적 수준의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비해서 8배나 늘어난 부채죠. 미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쇄기를 돌리듯 달러를 찍어내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빚을 졌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채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이자를 안 내는 일은 없을 테니까 당장 어떤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미국이 국채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필연적으로 시장 금리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3경 정도 되고 한 해 이자만 국방비를 초과할 정도로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미국은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과 다른 나라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먼저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미국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 업체들 지금 몸집을 키우고 있죠. 원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요즘 M&A가 한참입니다. 70조 대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원유 시추 원가를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후일을 대비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기술을 통해서 안반에서 석유를 뽑아내는데 투자를 했고 이제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미국만큼 기술이 발전한 나라 없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돈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 바로 미국이죠. 이런 미국 물건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원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 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이 금 보유량 8,100톤이 넘어가죠. 2위가 독일이고 중국은 한 6위쯤 되는데 독일보다도 2배가 넘는 양의 금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전혀 걱정이 없죠. 곡물 자급률 미국은 100%가 넘어갑니다. 자기네들이 먹는 거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다 쓰고도 남아서 수출을 하죠. 옥수수는 세계 1위의 생산국이고 밀은 세계 4위입니다. 또 모든 농업 생산물을 합쳐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미국은 먹는 문제도 큰 걱정이 없어요. 에너지 자원 넘쳐나고 돈도 찍어낼 수 있고 여기에 달러를 대체하는 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농산물도 자급자족을 통해서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술력도 갖춘 나라죠. 엔비디아 요즘 핫한데 구글을 제치고 시총 3위가 됐죠. 우리가 들어본 웬만한 과학기술주는 전부 다 미국 기업이죠. AI 관련 반도체 1위 기업 엔비디아 올해 45% 주가 올라서 시총이 한국 코스피보다 더 큽니다. 미국의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그런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미국도 많이 흔들리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설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은행 시스템의 견고함을 믿고 있고 문제가 되면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개별 은행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고 충당금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이 견고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부 기관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관리가 가능하다. 사실입니다. 빚을 잔뜩 지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초강대국인 게 바로 미국입니다. 자원도 많고 산업도 선도하고 있고 또 군사력도 세계 1위죠. 상가 부동산 위기설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우리나라처럼 몰빵되어 있지 않죠. 금리를 올리고 자산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시기임에도 미국의 주식시장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S&P 500이 사상 처음 5천을 돌파를 했죠. 돌파의 주요 원인, 기술주 상승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산되면서 금리를 올리고 돈줄이 마르는 환경이어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는 끊이지가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죠. 3개월 사이에 12조가 증가를 했고 최근 1년 기준에서는 미국에 직접 투자한 거 28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추적인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전부 다 미국에 있고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돈 벌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젊은 층들 주식 열풍이 불었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 자산이 이 기간을 거쳐서 80% 급증을 했어요. 은퇴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 이 공격적인 투자 대상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 주식이었죠. 이러면서 빠르게 자산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고 양적 긴축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금융소득은 증가하고 주식시장 화랑으로 부자된 느낌, 또 실제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견조한 움직임 때문에 미국의 피벗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자산시장에 자금이 안 돌아서 기업의 위기 상황이 올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올까? 이런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의 목적이 됐던 돈풀기의 후유증, 인플레이션 아직 잡힐 기미가 안 보이니 빠르면 3월이면 금리 내리기 시작한다. 5월이면 내리기 시작한다. 이런 전망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훨씬 올라갔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폭보다 높았고 생산자 물가마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페드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플레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고 5월 금리 인하 이거 기대하지 못하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1% 상승을 했고 생산자 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이 돼서 또 인플레이션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치가 되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안 해도 별 타격이 없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가 안 되면 뭐 엄청난 조정이 올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시장 잘 나가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S&P 500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속한 기업들 3분의 1이 현금을 보유하고 자금사 정도 여유가 있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지금 현 상태를 버티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굉장히 살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미국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돈풀기에 맞춰서 미국처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댔죠. 빚내서 투자를 해댔습니다. 근데 그 투자 대상 서학개미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빚내서 뛰어들었고 또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부동산 시장에 이 모든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중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중국 부동산 주식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은행 예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버는 시대 지나갔고 자산 손실의 위험을 회피하고 부를 보존하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상하이에 있는 외국계 회사 고위직인 이 아저씨 20년도에 집 사고 나머지 자산은 전부 다 펀드에 투자했는데 손실을 입었죠.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펀드에 눈을 돌렸고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평균 손실률 40%가 됐습니다. 구입한 주택 가격도 매입 당시보다 떨어졌어요. 중국 또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증시 또한 고점 이후에 시가총액이 9천조가량 증발하는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침체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정치적인 이유, 국제적인 지위 이런 것들로 중국을 멀리하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미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9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세계와 반중국, 반환경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관세 올리고 친하고 말고 없이
최애국 대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견제를 강화하는 건 누가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 미중 갈등 심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모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비중 1, 2위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으니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가 돈 풀기 할 때 우리도 같이 돈 풀었고 그건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금리의 시대가 왔고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한 타격이 없어서 계속해서 고금리의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그리고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경제의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 올라가고 경기 침체되고 하니까 부동산 값 떨어지고 시장은 침체되고 기업 여기저기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 유가 60달러대였는데 지금 80달러대가 됐고 환율 같은 거 고려하면 더 큰 부담으로 물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공과금, 유류세, 전기세 이런 거 다 감면해 줬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역전세난에 대해서 전세 보증, 대출 정부가 보증서 줬고 기업들 자금 경색 상황 풀어주려고 PF 보증해 주고 온갖 부실을 정부가 흡수하면서 버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저금리에 길들여진 상황이고 부채의 규모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우리는 찔끔찔끔 올리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2%포인트 차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환율 등락을 막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는 축소되고 국민연금 스와프, 세제 바꿔서 대기업 자금 들어온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땜빵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내려줄 때만 기다리면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시장은 빚을 빚으로 연명하면서 버텨왔고 그 결과 이미 쌓여있던 빚은 더 커진 상태가 됐습니다. 단기에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위기에 대한 대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도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한 적 없죠?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집값 고점 대비 40% 넘게 떨어지고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 물건 줄줄이 경매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들, 저금리 시절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거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니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고통 지금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금리 유동성을 타고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빚내서 더 비싸게 파는데도 서로 못 사서 안달이었던 시기, 이 시기를 오랜 기간 거쳤고 그 와중에 성실한 노동, 빚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벼락거지라고 경시했던 이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위로해 줄 사람이 없죠. 투자 안 하면 바보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사라졌고 광풍을 조장했던 유튜버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강남의 유일한 공급수단 재건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르는 게 값이던 이런 아파트들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몸값을 낮춰도 시장은 외면하고 있죠. 투기과열 지구에 속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어서 매물이 극히 적은데 그런 매물조차 가격을 낮췄음에도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일십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재건축 규제 완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많은 규제 완화책을 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니 사줄 수가 없어요. 부르는 값을 낮춰도 낮춘 값도 너무 비쌉니다. 한 달 새 1억이 더 떨어져도 후속 거래가 폭증하고 이렇지 않죠. 경기 한파, 고금리, 또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할 부담금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도강 영끌들이 많이 갔던 곳들, 여기 부담금 발표되고 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 그나마 돈도 빚으로 마련했던 사람들이니 고금리 뉴 노멀 시대에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연체는 계속되고 대출금 도저히 못 갚는 부실 채권들 계속 쌓여가니까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매각하는 NPL 8년 만에 5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2조 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작년에 매각된 거 5조 원이 넘어갔고 이는 2015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국내 은행권 대출 연체율 가계기업 포함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었고 NPL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조였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본격화되면서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회사를 청산하거나 채무탕감을 신청하는 기업들 법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파산 회생 건수 1,600건, 1,000건 역대 최대치를 보였어요. 코로나 기간 대폭 늘어난 부채가 고금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점, 올해 금리가 낮아지면 괜찮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기엔 상당 기간 고금리로 가는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들, 이제 금리 내리면 다시 부동산 시장 좋아질 수 있을 거다. 1년을 이연시키면서 버텨왔지만 이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PF 부실에 미분양 쌓이고 있고 이런 손실을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충당금 쌓기에 바쁘죠. 대우 같은 경우 1,100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고 이번에 기사가 났습니다. 대우건설 PF 문제 본격화되기 전에 400억 손해보면서 울산의 한 사업장에서 손 뗐던 거 기억나시죠? 또 선제적으로 충당금 1,100억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건설회사들 대규모의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흡수해서 계속 기업으로 가려면 대손 충당금을 쌓는 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여력이 되는 회사들은 이걸 하고 있어요. 주요 건설사 우발 채무 규모 롯데 같은 경우 3조 원이 넘어가죠. GS도 2조 원 가까이 있습니다. 지방 사업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수도권도 미분양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전국 미분양 6만 가구가 넘어가고 인천, 경기 수도권 미분양만 1만 가구가 넘어갑니다. 이런 미분양들 단기에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우발 채무의 현실화 머지않은 미래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있는 돈을 출연해서 쌓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PF 부실 문제로 금융권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건설업 연체가 쑥 늘어나고 있고 부실 채권 규모도 4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또한 대손 충당금을 작년에 잔뜩 쌓았죠. 지난해 9조 원 가까운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대출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는 것, 부실 부분에 대한 충격 흡수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고 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없으면 정리돼야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부 또한 곧 금리가 내릴 거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서 정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각자 도생을 주문했고 저성장 고금리의 뉴 노멀을 인정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PF 부실 이연 안 될 말이라고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금융감독원장 이야기를 했죠. 금융회사들,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 스트레스 DSR, 전세자금에 대한 DSR 적용 등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 이행하고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금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아직 금리를 낮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월이 얘기했던 higher for longer,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달리 부채의 감당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부동산의 대부분을 몰빵해서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 때문에 생겨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시장에 기대할 바가 더더욱 없습니다. 하락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미국 과거 버블기에 일본이 겪었던 조정의 시간, 또 현재 중국에서 시작된 부동산 침체의 과정,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란 말, 부동산이 그만큼 과평가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 거품이 컸던 만큼 그 조정은 필요하고 그 시작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자산의 비중 미국처럼 많이 조정이 됐죠. 저성장 고금리라는 뉴 노멀의 시대가 온 것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